충북 지역의 의료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나라를 그 60개 중진료권으로 나눴는데 그 중진료권별로 입원 환자의 사망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진료권별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전국의 평균이 100이고요. 100보다 높으면 평균보다 사망률이 높은, 그러니까 의료의 질이 좋지 않은 지역인 것이고 100 이하면 질이 좋은 지역입니다.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고성이고 제일 낮은 지역은 화성 서울 지역이어서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막대가 충북 지역인데요. 청주와 제천은 평균 수준인데 반해서 충주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 1.3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옥천과 영동은 이제 대전 진료권으로 편입이 되는데 옥천만 따로 떼서 성적을 내보면 168,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 1.7배 정도 사망률이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의 사망률을 보면 이제 왼쪽이 전체 응급 환자, 오른쪽이 중증 응급 환자인데요. 모두 다 수도권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응급 환자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질이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고 간병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입원 환자 중에서 몇 퍼센트가 충북 지역 내에서 치료를 받는가를 보면 전국 평균은 80%, 충북은 70%. 그러니까 충북에서 발생한 환자 10명에서 7명이 충북 지역 내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것을 충북 지역을 청주진료권, 충주진료권, 제천진료권의 3개 진료권으로 나눠보면 청주는 74%지만 제천은 45%여서 제천진료권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비율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중증 환자만 따로 범주를 모아서 중증 환자만 모아서 따로 비교를 해보면 제천진료권의 경우에는 23.2%, 충주진료권은 30.9%여서 중증 환자는 10명 중에 7명, 8명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소아와 분만으로 나눠보면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분만은 보시는 것처럼 충북 전체는 80% 정도이지만 충주나 제천으로 가면 분만 환자의 절반 이상이 충주진료권, 제천진료권을 벗어나서 진료를 받고 있고요. 소아의 입원도 역시 충주 제천으로 가면 6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빨간색 막대로 표시되는 중증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 치료받는 소아 환자의 비율이 10%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니까 10명에 9명은 중증 소아 환자의 경우는 타 진료권에 가서 진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나라가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이야기는 집 밖에 나가면 의원이 있고 의원에 예약하지 않고 대기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그건 대도시나 도시에 해당하는 이야기지 군 단위로 내려가면 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환자가 그 지역 내에 있는 그 해당 시군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비율이 90%에 달하지만 괴산이나 단양이나 진천으로 가면 70%, 50% 수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괴산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그 고혈압, 당뇨병 진료를 받기 위해서도
자기 군을 벗어나서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가 절반 가까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보여드렸던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환자가 자기 시군에서 치료받는 비율하고 요즘 얘기하는 통합돌봄에서의 재가 서비스를 받는 것의 상관관계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기 지역에서 의원급 진료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합돌봄, 재가 서비스도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급 진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합돌봄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의료 필수 의료의 지역 격차, 그리고 특히 이제 충북 지역에서의 필수 의료의 열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를 저는 이제 무정부적 의료 체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환자의 수만큼 병원과 의사가 있고 그 지역의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큰 병원이 환자 수에 비례해서 환자를 수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배치돼야 하는데 의료기관과 의사의 공급을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니 당연히 수도권, 대도시의 병원과 의사가 집중되고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는 병원과 의사가 없는 상황이 지금과 같은 필수 의료의 붕괴를 초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정부적인 의료 체계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붕괴를 일으키고 그게 지역 간 의료 격차로 귀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정부적인 의료 체계로 인한 지역 격차의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계속돼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무슨 일을 했느냐? 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맨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키 큰 아이, 키가 작은 아이가 있는데 그 밑에 똑같은 발받침을 올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장성 강화라고 하는 거는 병원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좋은 병원,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병원비 걱정이 없어도 병원이 없어서 좋은 의사가 없어서 가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국민에게 우리 국민들이 어디 살든지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 주려면 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키가 작은 아이한테는 여러 그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발받침을 해주고 키가 중간에 있는 아이에는 하나의 발받침, 키 큰 아이에게는 발받침을 안 해줘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게 보장성 강화와 함께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병원과 의사, 의료 인력을 지역별로 그 지역의 환자 수에 비례해서 고르게 배치하는 것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해온 정책이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하는 정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보장성 강화를 하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벌어집니다. 보장성 강화가 되면 병원비 걱정 없이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 의료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원의 공급이 늘지 않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 전국적으로는 시골에서 도시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의료 자원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장성 강화를 하면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군 단위에 있는 의사들이 시로 옮겨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돼서 오른쪽처럼 오히려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정부적인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지 않고서는 지금 지역 필수 의료 붕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 초에 국회에서 필수 의료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필수 의료 특별법은 지역별로 그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들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그 협력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필수 의료 특별 회계 약 한 1.1조 원 규모의 필수 의료 특별 회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서 이 필수의료 네트워크 협력 체계에 국립대병원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제 제도를 도입해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필수의료 특별법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충북 지역의 필수 의료를 더 효과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북은 앞서 제가 입원 환자 사망률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의 진료권으로 나눠집니다. 가장 큰 청주권에 청주시와 여러 군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충주시가 충주권으로 분리되고 제천권에 제천 단양이 들어가고 옥천과 영동은 의료기관이 큰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전으로 대부분 환자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대전권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요거부터 설명드리고 앞서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료특별법은 어떻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냐면 중앙정부가 필수의료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세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도가 자기 시도의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계획하는 시도 필수의료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그게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거쳐서 복지부 산하에 있는 중앙의 필수의료 심의위원회로 가서 그 계획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계획을 승인받는 게 중요한 이유는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면 그 계획에서 시도가 중앙정부에 달라고 요청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받을 수 있고, 그 계획을 잘못 세우면 중앙정부로부터 신청한 예산만큼을 제대로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역에서 대학병원이 종합병원과 경쟁하고 종합병원이 의원과 경쟁하는 그런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시스템을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의 병원들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를 보고 종합병원은 중등증 환자를 보고 병원과 의원은 경증 환자를 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충북대병원이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과 협력해서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병상과 교수원을 확충해서 충북 지역의 전반적인 진료 역량을 올림과 동시에 확충한 인력을 충북대 병원의 온 환자를 잘 진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협력하는 병원들을 도와주는 역량까지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북대 병원의 교수가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 내려가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지역병원에서 일하는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충북대 병원의 교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충북대 병원이 역량을 강화한 것과 동시에 그것을 지역병원들과 협력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북 지역의 협력 체계를 충북대 병원이 잘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짜야 지역의 필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역에 좋은 병원이 없으면
충북대병원이 아무리 지역의 협력 체계를 잘 운영하려고 해도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충주의료원이나 제천에 있는 예를 들면 민간병원들, 제천 명지병원과 같은 민간병원들을 300병상급 이상의 소위 응급 환자를 살려낼 수 있는 병원으로 확충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은 공공거점병원으로, 민간병원은 공익적 민간병원으로 지정해서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자원을 이용해서 그거를 재원으로 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일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1차 의료와 통합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강원도 평창에서는 특별한 그 실험이 있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보건의료원에 있는 의료 인력,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있는 인력을 모두 탈탈 털어서 지역별로 그 1차 의료와 통합 돌봄을 담당하는 지역 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의 8개 읍면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인력을 4개 지역을 담당하는 개별 팀으로 구성해서 1차 의료와 통합 돌봄을 방문 진료를 하는 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역 담당 방식으로 그 현재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를 1차 의료 체계를 전환해야 우리가 1차 의료와 통합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의 모델은 공공이 중심으로 하는 농촌형 모델이겠지만 도농복합형이나 도시에서는 민간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실제 지역 주민들의 1차 의료와 방문 진료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지역을 담당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정책적 그 전체적인 의료 체계의 정책적 변화가 여러 지금 복지부 산하의 단위에서 위원회나 그 법정위원회나 의료혁신위원회처럼 개혁 방안을 논의한 데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충북대 병원의 병상과 교수요원의 확충이 필요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의료 체계를 협력적인 의료 체계로 묶는 일을 하고 취약지, 충북 지역의 취약 진료권에서는 공공공원 민간병원을 300병상급 이상 규모로 확충하는 일을 해야 되고 1차 의료는 지역 단위의 1차 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 때 지역 단위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충북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충북사회당 선생입니다. 제가 이제 그 충북에 이렇게 의사회가 나가면서 요즘에 조금 힘이 빠지는 거지. 일단 갈등을 겪고 나서 충북대 병원의 사정입니다. 학생들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 수도권으로 정말로 필요한 그 필수 진료 수술하는 발달을 나오는 그런 교수들이 서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또 빠져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좋은 조건으로 서울 쪽에서 제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요즘에 그 교수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전에는 더 힘들어 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특별회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또 저희 충북도가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여기 치고 저기 치입니다. 도세라는 게 있는데 돈을 아까워가 도세 행사를 하면 충북은 항상 뒷전에 밀리는 거 맨날
축구장에서는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런 거 비슷한 약간 그 예산을 어떻게 순서적으로 나눠주실 건지 그거 하나 하고요. 지금 충북대병원 대책을 시작하는데 아까 이제 교수진이라든지 필수 의료에 대한 강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 시급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뭐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뭐 내용이라든지 생각해 주신 거 있습니까? 네. 뭐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충북대에서 한번 내려와서 간담회를 했었고, 그래서 그 충북대 병원의 긴박한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병원의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이제 교수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교수들이 또 이 환자를 또 다 감당해야 돼서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교수들이 이 병원을 얼마나 오래 내가 다닐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하는데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결국 인력을 획기적으로 충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보건복지부로 국립대병원이 이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교수 TO를 복지부가 이제 좀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충원을 하는데 TO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은 과연 그러면 교수 요원을 진짜 이제 모집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펠로우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교수 요원으로 유입되는 이 통로를 좀 늘리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TO를 확보하면 결국은 그 필수 의료를 하시는 분들이 뭐 일주일에 2번, 3번 당직 서지 않고도 교수 생활,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필수 의료 당직을 서야 되는 과의 경우에는 5명에서 7명 정도의 해당 분야의 교수 요원들을 확보할 수 있게 정부는 TO를 늘리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재정을 활용하고 새로 유입되는 인력들을 펠로우 같은 제도를 통해서 양성하고, 그 사이에는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그 전문의들이 예를 들면 순환당직 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책임을 나눠 맡는 그런 방식의 제도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에 필요한 이제 재원이 이제 필수의료 특별회계로부터 나오게 될 텐데요. 전체 지금 필수의료 특별회계는 한 1.1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으로 배정이 될 것 같고, 한 나머지 절반을 지역으로 배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북 인구가 지금 얼마죠? 전체가? 165만. 예, 그러면 이제 의료 취약지인 점을 고려하면 아마 평균적으로 배분되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되는 금액은 아마 200억 정도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북이 계획서를 잘 쓰면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거고, 또 충북도가 매칭하는 금액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뭐 한 300~400 정도의 규모의 재원이 필수 의료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규모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획을 잘 세우고 그게 실제로 잘 실행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되셨죠? 다음에 또 궁금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말씀하세요. 네. 서서 말씀하시죠. 네, 충청북도 치과의사회 박설배라는 신분이라고 합니다. 네. 의원님 발표하신 자료에 좀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저도 지금 학교에 재직 중이긴 하지만 치과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사실 많은 통합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건 그 말씀하신 중에 보건료 거버넌스 체계를 좀 인상 깊게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조정위원회에 우리가 이제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을 그 보건료 현장의 어떤 고질적인 갈등을 풀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업무조정위원회에 치과 위생사 같은 어떤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이제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역분들도 보자면. 그래서 이런 직역 간 갈등 조정뿐만 아니라 이런 보건정책 수립을 위해서 치과 위생사 등이나 의료기사 단체의 어떤 거버넌스 참여를 좀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실 수 있는지 좋겠습니다. 예, 예. 업무조정위원회 법이 이제 올해 초에 그 발효가 됐는데요. 아직 실제로 업무조정위원회가 작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업무조정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냐면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대표들이 그 업무조정위원회의 본회의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의생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의 모든 인력들의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요. 우리가 업무 조정을 해야 되는 영역별로 일종의 소위원회 같은 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강보건과 관련된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치과의사, 치위생사, 치과기공사, 또 이제 관련되는 분야가 의사나 간호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사, 간호사 이런 인력들이 다양한 인력들이 이제 관련된 인력들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그러면 병원에서는 치과의사, 치의생사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고 방문 진료를 할 때는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이제 주 방문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간호사가 갔을 때 구강 관리, 구강 건강 관리와 관련된 역할은 어디까지를 우리가 허용하고 간호사는 치과 의사나 치의생사와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를 그 안에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간담회에서 사전 간담회에서 많은 직역계 대표자들께서 그 통합돌봄에 우리가 이제 다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 여러 직역이 이제 참여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직역 간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통합돌봄의 여러 직역의 참여를 더 넓히기 위한 법과 제정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부적으로는 직역들 간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충북에서 예를 들면 치과 치의생사, 치과의사, 치의생사, 치과기공사가 협력해서 방문진료 통합돌봄을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라면 우리 통합돌봄이 만약에 시범 사업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협업할까에 관한 논의를 좀 미리 해주셔야 그 정부가 실제로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속도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중복된 발언을 피해 주시고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네, 꼭 필수 의뢰에 한정된 게 아니더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네. 통합돌봄까지 가겠습니다. 저 뒤에 서를 좀.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동구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의료 취약 지역에 있는 보건기관 하면은 보건지수와 보건진료소가 대표적인 기관인데 공교육적으로 보건지수가 계속 우리 공급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복지부가 그 장기화돼서 지역 필수의 가장 기본적인 지역을 입장을 못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보건진료소장, 보건진료 운영공원으로 하여금 상시의 진료 체계를 만들려고 한 게 복지부 지침 가이드라인에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상시 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늘 말씀하신 인력 충원입니다. 근데 인력 충원이 되면 지소에도 저희가 현장에 있는 현지 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지소로 배치하게 되면 진료소가 또 공백이 되잖아요. 그것도 지소 진료소 다 양쪽의 의료 공백을 야기해서 기본적인 진료나 만성질환 관리 같은 두 곳이 다 미흡한 상황을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진료 특성으로 하여금 지소의 공급을 대체하는 의료 공백을 채우려면 가장 중요한 의료 충원에 대한 보건진료직 충원에 대한 그런 안을 기본적으로 복지에서 내려주셨으면 하는 거 하나와 저희 진료수장이 보건지소로 가서 근무했을 때 가장 외롭죠. 그리고 보건지소장 2023년에 보건지소장과 공보위 대상, 보건진료 소장 대상을 설문조사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는 답에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혼자서 환자의 상태를 혼자 판단해서 평가하고 대처하는 게 너무 어렵다. 상의할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통합 돌봄을 하려고 하면 분단, 청주시는 좀 다르죠. 의료자는 충분하니까. 하지만 분단의 인구가 감소화되고 있는 분단의 지역은 의료 자원이 없어서 민간과 협업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에서 저는 제가 의료 서비스, 방문 진료 이런 공공에서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분단위에서 아무리 의사를 4억, 5억을 준다고 해도 오지 않아요.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답은 아까 좀 이게 너무나 오늘 말씀하신 그 특별회계로 충대 안에 엄청난 인력을 충원하신다라는 말씀에 되게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뽑으셔서 분단이 오지 않은 보건소에 그 분단에서 필요로 하는 그 의사들을 충대에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재택의료팀, 원격 진료팀을 구성해 주셔서 시군에서 그런 필수 의사를 치료를 하지 못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셔서 충대 그 재택의료팀과 원격 진료팀을 구성한 그 의료진에게 강한 인센티브를 줘서 너네 여기서 1년 하면 교수다 뭐 이런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떤 인센티브든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각 시군에 있는 지소진료소 직원들이 중증 질환자, 복합 만성 질환자들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상시로 논의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고 지속적 치료가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걸 강력히 좀 요청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감소하는 거는 아마 피할 수 없는 이제 조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농촌 지역의 그 소위 1차 의료 방문 진료 체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가 이제 지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일단 보건진료원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 농촌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를 그 기존의 보건진료소 지소 체계에서 그걸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소위 이제 팀으로 진료를 하도록 한 체계로 지금 개편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정책 방향이고 아마 하반기에 그 개편 방안을 이제 내놓을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진료를 하는 데는 뭐 그게 보건진료원이 됐든지 공중보건 의사가 됐든지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라 그를 팀 진료 그다음에 또 한 측면으로는 진료를 농어촌에서 1차 진료를 백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하반기에 좀 복지부가 만드는 계획이 나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궁금한 점을 말씀해 주셔야 답변을 드리는데 이 답변까지 다 해버리는 분 계시니까요. 가능한 궁금한 점만 팩트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예, 아까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의료법인이 늘 기능하고 있고 대한요양보호사회 중앙회 수석부회장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현장에서 답을 찾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정책 토론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구 등 영남권을 비롯한 전국 면역으로 확대되길 희망하며 적극적인 기회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수한 병원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활병원이라든지 저는 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 같은 경우에 의료정책에서 규정되어진 식단, 이런 식단이 일반 병원에는 우리 식단이 일식 4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항암 환자들 그 식단으로 치유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데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강력히 규제를 하고 심지어 단속까지 합니다. 너무 잘 차려줬다고. 이런 환자들이 치료만이 의료가 아니고 치유도 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우리 관련 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꼭 집어서 법제화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장 즉답. 네.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는 이제 통합돌봄 개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소도 안경사병 효섭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 차원에서 지역의 의료, 그러니까 의료봉사를 많이 다니고 있는 면인데요. 다니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들이 지역의 노천 지역의 소아근시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소아들 같은 경우 시력이 변하는 주기가 6개월 단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의 가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는 귀한 대접을 받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노안이 되시면 돋보기를 쓰셔야 되는데 돋보기도 사실 기성돋보기라고 하는 소리 길거리에서 파는 이런 5,000원짜리 이런 건 사실 시력보호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신문이나 뭐를 보려고 하면 이 돋보기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그런 돋보기들이 저희가 이렇게 좀 공사를 하다 보면 아주 막 옛날 걸 쓰고 오셔가지고 이제 받아가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유아 검진이 있어서 영유아 검진 때 시력 검사를 추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발견의 영역에서 그다음에 이제 소아 근시의 이제 안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뭐 여러 차례 좀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제 의원들의 관심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논의를 좀 하반기에는 좀 해보려고 후반기에는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분들의 안경에 관한 보장성 강화 문제도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논의해볼 만한 과제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얼마나 높은지는 좀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분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0시 반이 돼서 네. 2시간 반이 돼갑니다. 제가 끝으로 오늘 사실 필수 의료에 관련된 얘기를 쭉 하긴 했는데 여러 직역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통합돌봄이나 사실은 1차 의료에 훨씬 더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다음번에 지역을 찾아올 때는 저희가 통합돌봄을 주제로 해서 이런 간담회 자리,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한 가지 질문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1차학교에서 1년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의대생들이 많이 계속 배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이제 요번에 의대 증원을 할 때 그 수급 추계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의 의사가 이제 얼마나 부족한지를 추계를 해서 정원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원래 수급 추계위원회 법에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뿐만이 아니라 지역별로 전문 과목별로 얼마나 부족한지를 추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정부가 전문 과목별 의사 수요 추계를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1차 의료 영역에서의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그 산출이 될 텐데, 이게 이제 1차 방정식이 아니고 고차 방정식인 이유는 1차 의료 영역에서 이제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의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건진료원, 가정간호사와 같은 소위 nurse practitioner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얼마나 늘리고 그 인력의 진료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가 의사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까지를 포함해서 또 농어촌의 취약지의 1차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건지에 대한 대안까지를 함께 고려해야 아마 좀 보다 합리적인 그 숫자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고요. 뭐 복잡한 답은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은 이 농어촌의 1차 의료까지를 포함한 아마 의사 숫자를 추계하게 될 거고, 그게 전문 과목 지역의사제의 정원에 함께 고려해서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두 번째는 제안을 조금 드리면은, 통합교육은 우리나라 통합교육이 일본의 개호보험 같은 걸 들여와서 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일본의 개호보험 같은 경우는 간호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영양사가 같이 팀을 이루어서 매일 강연을 하는 우리 지금 지역보험법에서 간호보험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혹은 약사, 운동처럼 운동처럼 치과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왕 하시는 거는 그걸 강화하는 뭐 도단을 아니면 시간이 대충 마무리해서 네. 제안을 좀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다학제 팀의 방문 진료 통합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정과 서비스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지금 그 통합 돌봄법 안에서는 답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 통합 돌봄법 개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